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세계 종교 평화 협의회에서 전라북도와 같이 장소는 세계 평화의 전당 세미나실에서 지금 그 회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으로는 정부에서 2050년 탄소 중립 진행 전략에 대응하고 장기 탄소 발전 전략에 지속 가능한 녹색 사회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2050 탄소 중립 전략이라는 기본 방향을 갖다가 잡았습니다. 이에 그 학계 및 환경 전문가, 종교인을 대상으로 비대면 방식의 세미나를 개최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빈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환경교육센터 이재영 센터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북대학교 지구환경교육과 오창환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제 발표를 바로 들어가도록 하고요. 주제 발표는 국가환경교육센터 이재영 센터장님의 탄소 중립과 환경 교육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국가환경교육센터장을 맡고 있는 공주대학교 환경교육과 이재영입니다.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기후변화와 환경재난에 대해서 이제 그 전까지는 이제 조만간 닥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다면 이제 구체적인 현실이 되어서 툰베리 표현으로 하면 우리 집이 불타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오늘은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위기 그리고 또 팬데믹까지 함께 묶어서 앞으로 우리가 지속가능하고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학습이라는 게 왜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슬라이드에 보고 계신 장면은 독일의 어느 평화로웠던 마을이 홍수로 인해서 물에 잠겼던 장면이죠. 사실 작년에도 우리나라 곳곳이 이랬던 걸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금 인류는 전에 없던 도전과 질문을 맡고 있는데 인류에게 22세기가 존재할 것이냐 그런 말들을 하죠. 이게 무슨 노스트라다무스와 같은 예언가나 주술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과학자들이 하고 있는 경고라는 게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는 있지만 기후변화에는 다음이 없다 이런 말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 이 모임에 같이 참석하고 계신 분들께 하나 여쭤본다면 우리는 마스크를 언제쯤 벗을 수 있을까요? 아마 시작할 때쯤만 해도 몇 개월 지나면 벗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해가 이제 2해를 건너가고 있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2억 명 조금 넘게 걸리고 400만 명 이상이 지금 죽었죠. 저는 우리가 마스크를 앞으로 10년 안에 벗을 일이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가끔 이런 얘기하면 저 인간은 뭐 저렇게 악담을 하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따져보면 우리가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게 오히려 황당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해하지 않으면 왜 우리에게 그런 문명적 전환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도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학교 교육에 대해서 참 답답하게 느끼는 거는 많은 아이들이 지금 학교를 못 가고
그 좋아하는 점심 식사 때 시간에 모여서 같이 수다 떨면서 밥도 못 먹고 손 소독해야 되고 그런 일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학교에서 지금 왜 이런 코로나19와 같은 문제가 생겼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 학교가 가르치고 있을 것 같습니까? 선생님들은 그걸 알고 계실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마치 불이 났는데 아이들에게 대피 요령만 가르치고 불이 나지 않게 하기 위한 예방 교육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러면서 마스크를 곧 벗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빨리 벗으면 좋겠죠. 근데 그 원인을 생각해 보면 그러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며칠 전에 인도에서 니파라고 하는 새로운 인수공통 감염병이 발생했죠. 이거는 뭐 예전에도 발생했다가 이번에 다시 발생한 것인데 지난 30년 동안 사실 메르스, 에볼라, 자카, 사스 등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인수공통 감염병이 계속 발생해 왔고 과학자들에 따르면 지난 30년 동안 발생한 감염병의 약 70% 이상이 인수공통 감염병이라고 보고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IPCC 보고서에서 제6차 보고서를 내면서 1.5도씩 올라가는 건 이제 피할 길이 없고, 인류가 정말 이걸 의미 있는 시간 내에 멈출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스러운 경고의 목소리를 냈는데, 이 부분은 아마 제 뒤에 안 교수님께서 전문가시니까 아마 좀 더 정확하고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학문이라는 게 질문하는 법을 배우는 거라고 예전에 배웠습니다. 답을 찾는 게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회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데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데 저는 이 질문이 틀린 건 아니지만 최선이라고 생각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미래의 불확실성이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현재의 지속 불가능성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속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의심받고 있는 오늘의 현재 우리의 삶을, 오늘의 세계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라고 묻는 게 올바른 질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2050년이 되면 AI 때문에 과학기술의 발달로 일자리 60%가 사라질 것이다. 이런 미래 예측도 있는데 이런 예측은 사실 아파트 가격 올라갈 거라는 거랑 비슷한 예측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따라 하다 보면 정말 이 예측이 맞게 됩니다. 사실 이건 자본의 욕망을 투사한 예측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에 비해서 2019년에 국가호주기후보건센터에서 2050년이 되면 기후변화로 인해서 인류의 55% 내지 60%가 환경난민이 돼서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살지 못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죠. 이 예측이 틀리게 하려고 예측을 내는 거죠. 이 예측이 실현되면 안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앞에 거는 약간의 공갈 협박성 예측. 이제 너 이렇게 변할 건데 빨리 코딩 교육하고 AI 교육하고 이런 거 안 하면 너 뒤처져서 못 살아남는다. 이런 공갈과 협박을 깔고 있는 각자 도생의 논리를 퍼뜨리고 있는 거라면 사실 두 번째 예측은 인류 공동체 전체의 운명이 달려있고 생명의 욕망을 투사한 예측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뒤의 예측에 비해서 앞의 예측에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두 번째 예측이 현실이 되면 앞의 예측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대체로 이제 오늘보단 내일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앞으로 갈수록 세상이 나빠질 거라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2015년부터. 그리고 올해 저희 국가환경교육센터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67대 33으로 3명 중에 2명은 앞으로 갈수록 세상이 나빠질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도 낳지 않는 여성들의 모임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가 아마 오히려 인류의 운명을 좌우할 그래프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제가 정보를 조금 더 최신화했어야 되는데 최근 이미 뭐 415ppm도 넘어가고 있고 저는 여기에 나와 있는 그래프 중에서 사실 제일 걱정스럽고 관심 있는 게 생물다양성 감소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기후변화하고 생물다양성 감소는 마치 동전의 앞뒷면처럼 맞물려 있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지구라고 하는 하나의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회복 탄력성이, 그러니까 일종의 자기의 상태를 원래대로 돌이킬 수 있는 힘이 결국 생물 다양성의 크기에 의해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작년에 전 세계 약 700명의 각 분야 리더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보면 인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 1위가 기후변화 94%, 2위가 생물다양성 감소 86%였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 두 개의 문제가 서로 맞물려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물에 대한 문제, 쓰레기에 대한 문제, 그리고 빈곤이라든지 불평등 문제가 쭉 있고 13번째에 가면 감염병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다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인류 전체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앞에 12개나 더 있고 그중에 8개가 환경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구의 생태적 지속 가능성이 이렇게 계속 깨지면 그 위에 놓여 올라가 있는 집처럼 놓여 있는 사회 경제적인 지속 가능성은 유지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시간 문제인 거죠. 아시다시피 이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는 감염률은 그래도 조금 높은 편이지만 치명률은 2%, 지금 나와 있는 통계로 보면 그 정도밖에 안 되지만 에볼라는 최하 25%에서 최고 90%까지 치명률이 높은, 아까 니파도 75% 가까운 치명률을 보이는 감염병인데요. 사실 이렇게 아프리카 북서부 지역에서 에볼라라고 하는 인수공통 감염병이 발생한 중요한 원인은 해양 자원의 남획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다 물고기를 너무 한꺼번에 싹쓸이를 하는 바람에 이 바닷가에 살던 어촌 마을들이 더 이상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숲속에 들어가서 원숭이랑 박쥐를 잡아먹다가 에볼라가 터지게 됐는데, 그러니까 생태계 파괴와 기후변화, 그 다음에 공장식 축산 등의 문제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지금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의 핵심적 원인이라는 거죠. UNEP에서 6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이제 압축하면 결국 이렇게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형 산불로 인한 것이든 또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것이든 또는 가뭄과 홍수로 인한 것이든 전 세계의 생태계가 급격하게 교란을 당하거나 훼손되면 결국 많은 생물들이 서식지를 순식간에 잃어버리게 되고 인간과 그 동물들 사이의 접촉이 높아지게 되죠. 특히 이제 공장식 축산이나 동물 밀거래 역시 이런 바이러스들이 확산되는 중요한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4가지 문제를 예를 들면 앞으로 10년이나 20년 안에 급격하게 해소하거나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만약 이게 우리가 겪고 있는 팬데믹의 원인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마스크를 벗을 거라고 기대를 하겠습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거보다 훨씬 더 심각한, 그러니까 에볼라처럼 치명률도 높고 훨씬 더 감염률이 높은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오지 않을까, 그게 오히려 더 걱정을 해야 될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더 중요한 관점은 지금 코로나19는 안전과 건강에 관련된 문제이지만 사실 그 원인이 환경과 생태계 파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코로나19가 퍼지면서 1차적으로 나타난 건 결국 실업과 빈곤의 문제이죠. 그 세계노동기구의 보고에 따르면 작년 1사분기에만 3억 개의 일자리가 날아갔다고 그럽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그런데 일자리 중에서 뭐가 제일 많이 없어졌냐면 여성들의 비정규직 일자리가 제일 먼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는 성평등의 문제가 깔려 있죠. 더군다나 이렇게 가난한 엄마를 둔 아이들이 보살핌을 받지 못하면서 심각한 인권 침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세계 속에서는 이런 생태계 파괴의 문제, 안전과 건강의 문제, 실업과 빈곤의 문제, 성차별의 문제, 아이들의 인권 문제가 사실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가 이 문제를 정말 제대로 극복할 수 있을 만큼 진화하고 현명해졌는가 굉장히 걱정스럽죠. 세계의 가뭄이 심각한 지역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빨간색으로 칠해진 지역은 이제 고농사가 거의 힘들어지고 있는 지역인데, 그러다 보니까 13살, 14살짜리 아이들이 아프리카와 중동 북부 지역에서 조혼이라는 이름으로 팔려가고 있는데 대개 한 염소 한 대여섯 마리 값이라고 합니다. 한 6만 원 돈. 근데 13살짜리가 시집 가가지고 또 바로 임신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엄마도 어리고 아이는 아프고 이 아이는 이제 학교 못 가게 되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런 인권 침해를 당하는 이유는 결국 기후변화가 가뭄을 심화시키고 가뭄이 농사를 짓기 어렵게 만들고, 그래서 이 농부 가족의 삶을 위태롭게 만들고 이 여자아이를 조혼이라는 이름으로 팔려가게 만드는 것이죠.
이런 걸 아마 조효재 교수께서 기후위기의 인간화라고 표현을 한 거라고 저는 이해하는데요. 기후위기의 문제는 단지 뭐 몇 ppm이 올라가고 몇 도씨가 올라가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다른 생명들의 고통의 문제이고 생존의 문제이고 인권의 문제이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그게 곧 우리의 문제가 되고 나의 문제가 되겠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산불은 심각한 생물 다양성 감소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 산불은 또 온실가스를 대규모로 발생시키면서 이 기후변화의 과정을 더 증폭시키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 전남 구례에 물에 잠겼던 모습인데요. 우리나라 속담에 장맛비에 떠내려가면서도 가물징조라고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최소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정도는 돼야 될 텐데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또 다른 이제 우리 사회에 또 다른 이면이 숨겨져 있는데 만약 여러분께서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치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삶 전체가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비만 오면 머리 아프고 밥이 안 넘어가겠죠. 근데 여러분이 돈이 있다면 여기 사시겠습니까? 딴 데 이사 가겠죠. 그럼 결국 이런 데는 누가 사냐? 제일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살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온실가스 배출에 기여한 것으로 보면 상위 10%가 기여한 게 거의 50%쯤 되고 하위 50%가 배출한 거는 전체적으로 다 합쳐봐야 10%밖에 안 된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결국 이런 기후위기와 환경재난이 발생하면 제일 먼저 희생당하는 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보통 이제 환경부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책임이 많은 사람들이 가장 무사하고 가장 책임 없는 사람들부터 희생당하는 건 정당화될 수 없는 현실인 거죠. 그래서 환경 문제, 기후 위기를 자꾸 인권의 문제이고 정의의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매년 새로운 환경 난민이 1,000만 명씩 늘어나고 있고 유엔 인권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 누적되어 있는 환경 난민만 8천만 명이 넘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기후위기와 인권에 대한 보고서를 내면서 서문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기후위기야말로 인권의 가장 심각한 위협이라는 걸 우리가 몰랐다. 반성한다. 그러면서 기후위기야말로 전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한 가장 심각한 인권 침해 잠재 위험 요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멘에서 500명인가 난민 왔을 때 2명 받았나? 3명 받았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 1억 명에 가까운 난민들이 전 세계 국경을 떠돌게 되면 결국 이 많은 지역들이 분쟁 지역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평화가 위협을 받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소년들이 나섰습니다. 제가 어딘가 다른 데다 그런 글을 쓴 적이 있는데 우리 어른들이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될 게 뭐냐? 돈이냐? 지식이냐? 그게 아니라 최소한 존재할 시간은 남겨줘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갈지는 자기들이 알아서 하더라도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다음 세대에 존재할 시간을 박탈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조금 더 거칠게 말하자면 지금 아이들은 자신들의 생물학적 나이대로 살 수 없을 거라고 경고받은 첫 번째 인류 세대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죄가 없죠, 사실. 근데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 미래가 없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청소년 기후행동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우리한테 미래를 대비해서 공부를 하라고 하는데 그 미래가 없어지고 있는데 무슨 미래를 대비해서 공부하라는 거냐 그런 얘기죠. 저희가 이제 레이첼 칼튼이 침묵의 봄을 쓰면서 봄이 왔는데 봄을 노래할 새가 없어진 거에 대해서 슬퍼했다면 이제는 노래할 봄이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일종의.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고 미래에 대비해서 공부를 하라고 얘기하기에 아이들이 보기에는 그 미래가 나에게 올 것인가 자체가 의심스러운 상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당연히. 그래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냈습니다. 작년 3월 달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라는 거는 국민이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국가에 의해서 침해받았다고 생각할 때 제기하는 게 헌법소원 심판 청구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제 제기한 헌법심판 청구의 피청구인이 대한민국 국회와 대통령이고요. 침해된 권리가 생명권, 행복추구권, 환경권, 평등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청구한 이후에 이제 파리 협약 때 그 국가가 약속했던 거를 제대로 지키지도 않고 임의적으로 법을 수정하거나 목표를 낮추고 뭐 이런 행위들이 다 앞에 얘기했던 자신들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거죠. 전 세계에서 지금 1,700여 건의 기후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보고하고 있기도 한데요.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이 자리에서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한 변화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생태 발자국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생태 발자국은 결국 인간이 이제 살아가면서 지구에 남기는 흔적의 크기 또는 부담의 크기라고 볼 수 있고 그 부담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토지 면적으로 이제 환산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제가 이 숫자를 고쳤어야 되는데 생태 발자국이 1이라는 건 지금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방식대로 살았을 때 전체 지구 인류가 살았을 때 지구가 몇 개 필요한지를 계산했을 때 1이라는 건 지금 상태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만약에 지금 전 세계 79억 인류가 우리나라 사람처럼 살면 대개 생태 발자국이 3.5에서 3.8 정도 나오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데 그 말은 지구가 2개 반 이상 더 필요하다는 거죠.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처럼 살려면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금 미리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에게 당면에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를 한 줄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언제 생태 발자국 1을 넘어갔냐? 1967년에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물질과 에너지 소비 수준이나 또는 온실가스와 쓰레기 배출량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지금 우리는 3분의 1에서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뜨려야 된다는 거죠. 이건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상대적으로 말하면 상위 10%는 훨씬 더 많이 줄여야 되고요. 아마 중간쯤 된다고 생각하면 아마 절반이나 그 정도일 가능성이 많겠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물질과 에너지 소비량을 절반 이하, 3분의 1 이하로 줄이면서도 지금보다 어떻게 하면 더 자연과 이웃과 더불어 좋은 삶을 살 수 있는가?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좋은 삶이라는 게 되게 더 많은 소유와 소비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해 왔고 그걸 달성하려면 더 많은 화폐가 필요하다고 믿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금보다 물질과 에너지 소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3분의 1에서 4분의 1로 떨어뜨리면서 물질적 기반을 그 정도로 낮추면서도 우리의 삶의 질은 더 높아질 수 있는가? 그런 방식은 개인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어떻게 가능한가? 그 방법을 찾아내고 그게 사회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이게 이제 우리에게 당면에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가 보여주는 건 뭐냐면요. 인간개발 지수가 X축인데 인간개발 지수라는 게 제일 중요한 변수가 학력입니다. 그러니까 학력이 높아질수록 그래프가 이렇게 비례해서 올라가잖아요. 이게 생태 Y축이 생태 발자국의 크기인데 그 말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학력이 높은 사람, 그러니까 더 많이 배운 사람들이 결국 지구에 더 부담을 주는, 지구적으로 보면 위험한 인간으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더 큰 집에 더 큰 차를 타고 더 마블링된 소고기 자주 먹고 더 해외여행 자주 다니면서 사니까 결국 더 많은 온실가스와 에너지를 사용하고 그러니까 더 많은 물질과 에너지를 쓰고 더 많은 온실가스 쓰레기를 배출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비례해서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합니까? 대학을 가고 석박사 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겠어요? 더 많이 돈 벌어가지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소비하자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더 많은 소유와 더 많은 소비가 좋은 삶을 가져온다는 이 좋은 삶에 대한 왜곡된 신념을 뜯어고치지 않고는 이 문제는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이 자본주의 산업 문명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본성을 이기적이라고 규정하고, 그래서 이 무한한 인간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경쟁도 불가피하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 경쟁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권력은 국가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위임하고, 욕망은 상품이라는 형식으로 시장에서 구매하게 하는 게 이제 이 자본주의 산업 문명의 기본 구조이죠. 그리고 시장은 자기 조절 능력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분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가르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결국 삶의 질이라는 건 내가 시장에서 얼마나 많은 걸 구매할 수 있는가에 달린 거죠. 근데 그 구매력이라는 건 결국 화폐 보유량이니까 내 삶의 질은 결국 내가 보유하거나 보유할 수 있는 화폐 보유량에 비례하는 거죠. 그러려면 좋은 직장을 가야 되고, 좋은 대학을 가야 되고, 좋은 수능 성적을 얻어야 되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 되면 이제 그 레이스는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학교가 결국은 이렇게 왜곡된, 좋은 삶에 대한 왜곡된 신념을 퍼뜨리는 중요한 공범이고, 그래서 지금과 같은 시스템 속에서는 아이들이 끊임없이 좋은 삶이라고 하는 걸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소비하는 것이라고 믿게 만들고, 그걸 또 향해서 경쟁하고 소고기처럼 등급을 매기고 서열화를 시키니까 그게 학교 밖으로까지 당연히 연장되고요. 대한민국이 우리나라처럼 직종 간 임금 격차가 심한 나라가 세상에 별로 없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전 세계에서 탑3 안에 드는 나라이고, 그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팬데믹, 코로나19의 뒤에 기후변화와 생태계 파괴가 있고, 기후변화와 생태계 파괴 뒤에는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소비하는 걸 좋은 삶이라고 믿게 만드는 자본주의 산업 문명의 이데올로기가 있고, 그 뒤에는 그런 거를 내면화하게 만드는 학교 시스템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걸 바꿀 수 있는 힘을 어디에서 찾을 것이냐? 물론 학교도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2곡2 개정교육과정이라고 국가교육과정을 만들고 있는 중이어서 많은 분들이 학교 교육 또는 학교 평생교육 전체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내고 있습니다. 전환이라는 말도 자주 씁니다. 교육의 대전환 이런 말도 자주 쓰는데 전환이 정말 일어나려면 하던 걸 안 해야죠. 그동안 열심히 했던 걸 그만하고 많이 하던 걸 조금만 하든지, 그래야 뭔가 새로운 걸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열심히 하고 많이 했던 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문제들을 일으킨 중요한 원인들이니까요. 그냥 오늘은 이 얘기가 포인트는 아니어서 짧게 그냥 지나가는 말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대한민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국영수 사과와 같은 교과를 최소한 20%에서 30%는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여백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범교과 주제라고 불렸던 인권이나 민주시민 또는 평화, 다문화 이런 것들이 그런 교과 지식들과 함께 실제 세계 속에서 아이들이 배울 수 있도록 새로운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교육과정 속에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얘기하면 국영수사가 선생님들과 저 같은 대학 교수들이 제일 먼저 반대하겠죠. 그러니까 학교에서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사회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력들이 결국 이런 생태 문명으로의 전환에 대해서 악착같이 반대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어떤 힘이 이 힘과 지금 말씀드렸던 더 많은 소유와 더 많은 소비가 좋은 삶이라고 가르치는 이 힘과 맞설 싸울 수 있는 힘이 우리 사회에는 어디에 있는가? 학교가 그런 역할을 하면 좋겠는데 좀 의심스럽죠. 학교가 그런 역할을 정말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저는 그 한 고리가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2500년 전에 공자와 소크라테스와 부처가 비슷한 시기에 활동하시면서, 그리고 그 뒤에 예수께서 활동하시면서 인류에게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결국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자기 이익을 크게 만들려고 애쓰면
당사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고통스럽고 사회는 엉망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자기를 이롭게 하려는 걸 넘어서 더 큰 자기로, 그게 자비이든 인이든 사랑이든 덕이든, 그러니까 작은 자기에 갇히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힘이 결국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자기를 이롭게 하고 더 많은 소유와 더 많은 소비를 통해서 좋은 삶을 살 수 있다는 이 왜곡된 신념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원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내가 어디까지인가를 생각할 때 내 가족이나 이웃뿐만 아니라 지구상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 심지어는 나아가서 살아있지 않은 모든 것까지 어쩌면 우리라고 부르는 새로운 인류 지구 공동체 안에 포함해서 생각해야 되는 새로운 각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생태 문명이라고 하는 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처럼 살아도 지구가 감당할 수 있다. 일종의 칸트의 정원명령 같은 것일 수도 있는데, 나는 이렇게 살지만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처럼 살면 지구는 망해. 지구는 엉망이 돼. 이런 삶이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거나 탐하거나 욕망하는 그런 삶이 되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태 발자국 1, 그러니까 지금보다 물질과 에너지 소비량을 3분의 1 이하로 줄이면서도 지금보다 더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랬을 때 기본 전제는 생태 발자국 1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의 중요한 조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각자의 잠재력과 선호와 가치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좋은 삶을 펼쳐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걸 도와줄 수 있는 사회로 우리 사회를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삶을 살려면 탄소 중립이 중요한데, 탄소 중립에 대한 설명은 오 교수님께서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추구하는 인간상을 새로운, 이제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어떤 새로운 인간상을 얘기한다면 그걸 지구생태시민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태시민이면서 세계시민이면서 민주시민인. 그래서 지금 인류에게 닥친 이 문제를 인식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어떤 의지와 역량을 갖춘 그런 시민으로 어른이든 아이든 모두가 함께 거듭나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게 바로 우리의 교육 이념이라고 하는 홍익인간의 지금 시점에서의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종교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힘 중에 하나는 자기 성찰을 하게 하는 힘이고, 또 하나는 이런 변화의 삶을 일상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기회를 준다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미사를 보고 예배를 하고 법당에서 만나서 함께 그런 자리를 만들 때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이 그런 측면에서 괜찮은가를 함께 생각해 보고, 또 새로운 삶을 디자인하기 위한 학습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이런 배움이 학교 안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삶 전체에서 일어나는 데 있어서 이런 종교적인 공간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되고, 그래서 저희 국가환경교육센터에서도 지금 5대 종단과 함께 환경교육을 하기 위한 협의체를 만들고, 또 같이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계기가 돼서 더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에게 닥쳐있는 기후위기와 환경재난의 상황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또 함께 공부하면서 앞에 말씀드렸던 더 많은 소유와 더 많은 소비가 아니라 자연과 이웃과 더불어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을 것인가,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가지고 전북대학교 오창환 교수님의 발표를 듣도록 할 건데요. 주제는 지구위기, 우리 자녀를 살려야 한다라는 주제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전북대 지구환경과학과에 근무하고 있는 오창환 교수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지구환경 위기와 탄소 중립 실천이 되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순서는 2037년, 지금 한 16년 남았죠. 우리 자녀에게 어떤 무서운 일이 일어날까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과연 우리가 지구를 살릴 수 있을까? 그 다음에는 지구온난화는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그 원인은 무엇일까를 얘기해 보고요. 이런 환경 위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원의 위기를 말씀드리고, 이러한 것들이 국제기후협약으로 과연 해결될 수가 있을까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해야 될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행동,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행복해지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2037년은 앞으로 16년 정도가 남았는데요. 과연 우리한테 무서운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자녀한테도. 한번 보겠습니다. IPCC 보고서를 보시면 2037년에 북극에 있는 빙하가 다 없어집니다. 여기 모습을 보시면 이것이 1980년에 북극의 빙하의 크기고요. 이것이 현재가 2007년의 북극 빙하의 크기입니다. 이 줄어드는 것이 아주 굉장히 급격하죠. 그렇게 해서 2037년이면 이 북극 빙하가 다 없어집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인간이 살아서 본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지구에 수십만 년 동안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상식이 바뀌어진다.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세상이 된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도 모르니 어떻게 대처할 수도 없는. 그런데도 우리는 이 북극 빙하가 사라진다는 준엄한 경고가 이 사회에 그렇게 큰 이슈도 되고 있지 않고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지구 온도가 이쪽에 여기가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시기고 그 이후로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전체적으로 온도가 올라갑니다. 지구의 온도 증가가요. 요것이 이제 가장 어두운 이쪽을 보면 북극 지방이 훨씬 더 온도가 많이 증가하고요. 적도는 상대적으로 적게 증가합니다. 이건 뭐냐 하면 지구의 북극과 적도의 온도 차이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온도차가 줄어들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나? 지구상에 있는 바람이나 해류들이 대부분 온도차가 주 원인이 돼서 움직이게 되겠죠. 잘 움직이지 않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온도차가 적으니까. 우리 몸속에 피가 천천히 흐르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온난화라는 것은 단순히 지구의 온도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지구 기능의 상실입니다. 이렇게 바람, 해류 등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순환 기능이 떨어지면 더운 데는 아주 더워져서 폭염이 오고 추운 데는 아주 추워져서 혹한이 오고 비 오는 데는 너무 많이 와서 홍수가 되는데 비 안 오는 데는 너무 많아서 가뭄이 되는 것이죠. 즉, 이 지구가 인간이 살 수 있도록 순환시켜주던 지구의 어떤 기능이 상실됨으로써 우리는 굉장히 많은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에 곡창지대 파괴입니다. 이런 홍수나 가뭄, 이 곡창지대 파괴하면 마스크 없는 거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먹을 게 없다는 것이. 먹을 건 없다는 것은 사실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올 겁니다. 그 예고편이 지금 아까도 첫 번째 발표에서 나왔지만 호주의 산불, 그 다음에 이렇게 미국의 사막에 텍사스에 이렇게 영하 18도, 영하 22도 18도까지 내려가는 우리가 이때까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지금 이미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북극곰은 이거 굉장히 슬픈 사진입니다. 왜냐하면 빙하가 녹아서 더 이상 돌아갈 수가 없어서 영원히 떠돌다가 죽게 될 곰의 모습입니다. 이미 먹을 게 없어서
자기 종족을 잡아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아프리카, 아까도 첫 번째 방송에서 들으셨지만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도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죠. 가뭄으로 먹을 물이 없어서 이런 꾸정물을 먹고 살아야 되는. 이미 이 지구상에는 기후변화로 많은 동물과 인간들이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죠. 그럼 과연 이것이 우리한테 오지 않을까요? 만약 온다면 언제쯤 올까요? 2037년 경이면 아마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이 한반도를 보면 전 지구의 기온의 1880년에서 2012년까지 0.85도 올랐는데 한국에서는 1912년부터 2017년 사이에 1.8도, 거의 3배, 전 세계에 비해서 기온이 3배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해수면은 전 세계적으로 0.47도, 1968년에서 2018년까지 이 정도 늘었는데 한국은 1 이하가 없죠. 남해, 동해, 서해, 거의 전 세계의 해수 온도 증가의 2배가 증가합니다. 한반도에 무슨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우리는 상대적으로 엄청 위험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지시합니다. 그다음에 이미 기후변화 시작에 대해서 한라봉같이 이런 것들이 제주도에서만 크던 게 이제 다 육지에서 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대구에서 크던 사과는 더 이상 대구에서 못 자라죠. 아마 곧 사과가 없어질 거, 우리나라에서 못 자랄 거라고 합니다. 아열대 어종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지금 그래서 제주도에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되는데 KBS 다큐에 붉은 지구, 침묵의 바다, 제주도 편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주도의 해조류량이 엄청 줄고 이 바다가 황폐되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죽어가기 시작했다는 그러한 이야기죠. 우리 주변에서도 이미 시작되고 있고 이런 것들은 머지않아 우리를 굉장히 지금도 이미 위협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대로 가면 온도가 계속 올라가서 여기는 3도 정도 했지만 사실 5도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저는 이렇게 내려야 되겠죠. 우리가 다 해결하기는 사실 지금은 시간이 좀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음 세대가 해결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온도 상승을 막는 게 우리의 임무다. 그래서 연료 효율, 그러니까 연료 효율을 높인다든가 산림을 복구한다든가 아니면 일산화, 이산화탄소 배출량 규제해서 좀 내릴 수가 있고요. 좀 더 노력해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농업활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이러한 온실가스들을 줄이면 더 줄일 수 있고 우리가 정말 아주 노력을 많이 해서 이런 1985년도 수준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면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겠죠. 하여튼 D 같은 경우까지는 갈 수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C와 D 사이에 어딘가는 우리가 노력을 해야 우리 후손들에게 기회가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2037년 그 경에 우리 자녀들이 엄청나게 고통을 받으면서 자기 부모들에게 엄마 아빠는 우리를 위해서 뭘 했냐고 물어볼 때 우리 과연 뭐라고 대답할 수가 있을까요? 너희들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답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대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얘기했죠. 당신들은 우리를 실망시켰고 우리는 당신들의 배신을 깨닫기 시작했다. 미래 세대의 눈이 당신을 향해 있다. 만약 우리를 실망시키는 쪽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과연 그레타 툰베리의 이야기일까요? 2009년에 클린턴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기후변화가 계속된다면 우리는 자녀들에게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바로 그레타 툰베리가 될 겁니다. 고통받으면서 우리에게 물어보겠죠. 도대체 우리를 위해서 뭘 했냐고. 무슨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이 환경 파괴의 원인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 어떤 종교가 있는 곳에도 다 환경 파괴는 있었죠. 어떤 문화가 있는 곳,
어떤 경제 구조에도 다 환경 파괴는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산업화, 인구 폭발, 도시화. 이것이 공통적인 욕심이죠. 많이 갖고 싶고, 오래 살고 싶고, 편안하게 살고 싶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는 겁니까? 오래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고, 많이 갖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고, 편안하지 않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환경위기는 기아나 전쟁과 달리 피하고 싶지 않고 오히려 그 길로 가고 싶은 그러한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왜 이것을 해야 하느냐 하는 환경윤리 확립 어떤 철학이 없이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철학은 아주 어렵지도 않습니다. 내 자식을 살리자가 바로 철학이죠. 내 자식이 살려면 우리를 살게 해준 환경을 보존해야만 내 자식이 살 수 있으니까 내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나와 내 자식을 살리고 있는 환경을 같이 살리고 공존해야 되겠다. 이거죠. 뒤에 가서 우리가 이 지구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 문제는 또 누구 하나가 하는 게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가 같이 해야 됩니다. 환경운동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환경법이 제정이 돼야 모든 사람이 그걸 따라할 수 있고 또 그런 것에 교육이 돼야 되고 홍보가 돼야 되고 또 과학자들이 문제를 밝히고 대안을 만들어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활동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종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러한 문제들을 모든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설득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종교에 있듯이 이 자연과 주변과 우리에게 준 것을 사랑하고 가꾸면서 같이 잘 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그런 기본을 가지고 있는 종교가 바로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즉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그 다음으로는 우린 지구 살릴 수 있을까? 이 얘기 좀 해볼까 합니다. 지구 살리자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지구 살리려면 지구가 살아있어야지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지구에는 이렇게 지진이 나고 화산이 터집니다. 이 화산이 터져서 마그마가 굳으면 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화산이 터질 때 나온 가스들과 수증기가 이 대기와 해양이 됩니다. 즉, 지구 내부의 어떤 에너지에 의해서 지구의 화산과 지진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태양 에너지가 또 같이 역할을 해주면서 지구 내부의 에너지와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지구는 계속해서 변화해서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이 됐죠. 우리가 이제 하나 또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공룡이 사라지면 지구가 없어졌나요? 그러면 인간이 없어지면 지구가 없어질까요? 아니죠. 인간이 없어져도 지구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구는 더 살기 좋아질지도 모릅니다. 모든 생명체에겐. 이렇게 에너지를 없애는 것은 수십억 년 후의 일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도 우리가 태양을 없애겠습니까? 지구를 없애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구를 살리고 죽이는 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과연 우리는 뭘 하고 있느냐?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살기 위한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를 살리자라는 구호는 저는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환경운동은 여유가 있을 때 하는 운동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서 내 자식을 살리기 위한 절실한 운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는 우리가 죽이고 살리는 대상이 아니다.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인간이 지구의 주인일까? 주인이라고 보기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자, 보시면 이 산소는 숲에서만 나온다고 얘기했지만 사실 산소의 절반은 바다에 있는 식물성 플랑크톤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1950년 이후 수온 상승 때문에 이 식물성 플랑크톤이 40% 감소합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먹이가 없어져서 생태계가 파괴되면서 어류가 대폭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얘네들이 발생시키는 산소는 줄고 얘네들이 소모하던 이산화탄소는 증가하는 겁니다. 따라서 인간들이 계산하지 않는 것은 내가 발생시킨 기후변화는 우리 인간들의 행위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자연을 변화시켜서 그 피해를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자연이 이걸 받아서 증폭을 하게 될 경우엔 인간들이 더 이상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전에 우리는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죠. 뭐 이러한 그 산호초도 마찬가지죠. 이 산호초가 죽으면서 산소 공급 줄어들고 이산화탄소 증가되고요. 온난화가 심각해지죠. 그다음에 대규모 해양 생태계 파괴. 일단 즉각적으로 어민들의 삶이 파괴될 것이고 식량난이 발생할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다 이 고리처럼 연결이 돼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꿀벌이 멸종하면 세계 과일 생산량이 22.9%, 채소 생산량 16.3%, 견과류 22.9%, 그다음에 사료도 줄어들 것이고요. 전 세계 식량난이 일어나고요. 그다음에 생태계 붕괴에 의해서 한 142만 명 정도가 사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바다에 식물성 플랑크톤을 너무나 없애버려서 복구가 못되게 한다든지 벌을 너무나 죽여서 복구가 쉽지 않으면 우리가 벌을 만들어내겠습니까? 식물성 플랑크톤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 기술로 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자연이 어느 정도 파괴가 되면 더 이상 우리에게는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이 지구에 살 수 있는 것은 이런 식물성 플랑크톤, 산호초, 꿀벌, 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인간의 삶이 지구에 허락받을 수 있었고 살고 있는 것이죠. 이걸 파괴하는 건 스스로 죽는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공룡이 이 지구상에는 많은 생명체들이 멸종을 했지만 자기들이 스스로 한 거라기보다는 어떤 자연적인 변화에 의해서 멸종을 했다면 인간들은 스스로 자기가 멸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정도의 능력을 갖추게 됐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지구의 주인이 아니라 지구의 수혜자다. 그래서 나에게 많은 것을 해주고 있는 이 자연에 대한 감사와 이것을 보존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지 못하면 우리의 삶도 없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것은 내가 도대체 어떠한 존재이고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지구에 살아남을 수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살고 있는 지구와 나와의 관계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또 하나 이제 무서운 일은 이게 이제 좀 오래된 데이터긴 합니다만 미국의 조류와 포유류의 멸종 속도는 처음엔 별로 안 보이죠. 벼랑간 늘어납니다.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어느 포인트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환경 파괴는 일정한 속도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순간 벼랑간 빨라지죠. 지금 1.5도가 100년 안에 올라갔는데 이게 얼마나 빠른 건지 사람들은 지금 모르고 계시거든요. 하지만 이건 무지하게 빠른 겁니다. 이거보다 더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구환경 파괴는 기하급수적으로, 이는 왜냐하면 인간이 발생시킨 것을 이 자연이 받게 되면 엄청나게 그 속도가 빨라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지구를 이해한다는 것, 지구와 나와의 관계를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지구를 살리기 위한 게 아니라 나와 내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이 환경을 보존하고 살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에겐 기회가 없다. 그럼 기후온난화는 어떤 문제를 일으킬까는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아까 이제 온도차가 줄어들면서 수문 대기의 순환이 약해지니까 이런 해류의 순환이 둔화되거나 변화되겠죠. 그 다음에 폭풍, 바다가 뜨거워지니까 이렇게 태풍이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이게 플로리다 2006년도에 미국 남부를 강타했던 카탈리나 태풍인데요. 이거 플로리다인데 한반도가 이거보다 작죠?
그러니까 뭐 이 정도면은 태풍이 어디를 지나간다고 예측할 필요가 없죠. 우리나라 한반도 전체가 태풍 아니니까. 그다음에 사막이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차드 호수 아프리카에 경상도만한 건데요. 이만한 호수가 지금 요만해졌습니다. 이러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이 흙탕물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한쪽에서는 홍수, 그 다음에 태풍, 한쪽에서는 가뭄, 그 다음에 빙하가 감소합니다. 이거 보시면 이게 별로, 이거 2001년도 사진이고요. 이것이 1910년, 100년도 안 되는데 이렇게 완전히 없어졌지 않습니까? 이거 킬리만자로 아프리카에 조용필 씨 노래도 나오지만 이제 눈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눈이 빠른 속도로 녹아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범지구적 해수위 상승, 지구의 해수위가 상승하면 우린 투발루 사람들이 참 불쌍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굉장히 단순한 생각이죠. 바다가 투발루만 올라가나요? 전 세계가 다 올라가지? 우리나라의 서해안을 포함한 전 세계의 해안이 위험해진다는 얘기고 이 해안선에는 수십억 명의 인구가 모여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험해질 것인지는 우리가 좀 감을 가져야 되는데 투발루 걱정 정도 하는 정도로 내가 큰일인데 참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엘니뇨 같은 사건. 엘니뇨는 뭐냐면 여기가 지금 태평양인데요. 태평양 앞에 이 칠레 아파드의 온도가 한 2도 정도 올라갑니다. 2도 정도 올라가면 원래는 이렇게 쭉 가서 이 건너편에 있는 이쪽에서 시작돼서 이 건너편에 있는 호주와 인도네시아에 비를 내리고 돌아와야 되는데 2도만 높아도 뜨거우니까 가다가 아유 나 더 이상 못 가겠어 돌아와 버립니다. 여기 비가 안 내리죠. 그러니까 호주와 인도네시아에는 가뭄이 엄청 드는데 이쪽엔 돌아서 필요 없는 비를 내리니까 홍수가 납니다. 따라서 가뭄과 홍수. 근데 그것이 전 세계에 이 지구는 벽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뭄이 뭐 여기만 나는 게 아니라 여기도 나고 여기도 나고 홍수도 또 여기만 나는 게 아니라 여기도 나고 여기도 나고 여기도 나고 그 다음에 다른 곳들은 이런 온난화의 피해 2도 올라갔을 때 그것도 몇 년마다 오는 것이 이런 피해를 발생시키는데 북극의 빙하가 없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매년 뭐 이런 엘니뇨는 정말 아주 적은 사건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생태계 파괴. 이 생태계 파괴를 많은 분들이 무서워하지를 않는데요. 이 생태계 파괴가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따뜻해져서 겨울에 병충해가 안 죽으면 다음에 농사 못 짓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에게 발생하는 병들이 다 아열대 기후의 질병이 될 경우에 우리 몸은 적응 못하죠. 그렇다고 우리 보건 시스템에 아열대 질병에 대한 보건 시스템 없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하나도 대비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드는데 뭐 새로운 질병이 아니라 아열대 질병이 창궐하게 되면 아는 질병이라도 그것을 디펜스하는데 돈이 너무 들어가서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한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가축한테도 일어나고 곡물한테도 일어나고 이거 뭐 너무나 많으면 방어할 수 없다. 그래서 자연이란 생태계라는 것은 사실 어마어마한 재화, 어마어마한 돈으로 메꿀 수도 없는 혜택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까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곡창지대가 식량난이 빠질 수도 있고요. 동토. 많은 분들이 따뜻해지면 북쪽에 가서 농사 짓는다고 얘기하시는데 시베리아에 가보시면 이게 3개월만 녹아있기 때문에 유기물들이 다 부패되지 않고 다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녹는 순간 이 시베리아에서는 엄청난 자연스러운 CO2와 메탄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의 증폭 현상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북극 대륙 밑에는 메탄하이드라이트라는 게 있는데 이 메탄이 물과 170배 정도로 농축이 되는 거니까 가스통과 비슷한 겁니다. 이게 녹으면 터지기 시작할 수 있는데 이 메탄은 이산화탄소의 23배의 온실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극 빙하가 녹으면 저 제일 걱정이 그 밑에 있는 이 메탄하이드레이트가 과연 그대로 있을까?
굉장히 걱정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사실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북극 빙하가 녹고요. 고산지대의 만년설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남극 빙하가 해빙이 되고 해수 밀도가 감소하고 따뜻해지니까요. 해수 온도가 증가하면 이런 것들은 아까 얘기한 대기 해류의 순환 변화를 일으켜서 생태계 변화, 기상의 변화. 생태계 변화는 이렇게 인류, 동물, 농작물에 다 병을 발생시킬 것이고 이러한 것들은 일단 기후 변화에 의한 재해를 발생시킬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남극 빙하가 해빙이 되고 해수 밀도가 감소하면 해수면이 상승을 하겠죠. 이러면 우리가 해안 지역이 다 위험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수 온도가 증가하면 태풍이 증가해서 이러한 해안 지역의 침수와 함께 홍수가 일어나서 해안 지역의 곡창지대가 파괴될 것이고요. 지구상에는 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 내리면 내륙에는 들어갈 비가 없어요. 그럼 이것이 가뭄이 돼서 고산지대에 눈이 없으면요, 겐지스 인더스 강이 마릅니다. 그 강에 물이 없으니까 홍수가 나니까 내륙 지방의 곡창지대가 파괴되겠죠. 먹을 게 없습니다. 자, 이런 상태가 되면 과연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울 것인가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 세상을 과연 우리 자녀들한테 줄 거냐? 우리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구온난화의 원인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대책을 세우려면 이제 원인을 알아야 되니까 이러한 것들이 왜 일어났을까?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죠. 이렇게 산업혁명 이후에 이산화탄소, 이 화석연료의 사용량이 증가한대요.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니까 온도도 증가했다. 근데 이걸 안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10,000년 정도를 그려보면 10,000년 동안에 거의 변화가 없다가 이 그래프를 10,000년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전혀 자연적인 현상이라 볼 수 없죠. 확실히 인간들이 발생시킨 것이다. 알 수 있고요. 이 기후온난화라는 것은 이 계속 올라간다고만 생각하는 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2차 세대이 끝나고 산업화가 많이 일어났는데 온도가 떨어졌었으니까 온난화 없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니죠. 이게 변화한다는 것은 직선이 아닙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해서 증가율이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온난화라는 것은 이 태양이 지구로 올 땐 단파. 여러분들이 아는 자외선 같은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구름도 뚫고 들어오고, 이런 구름도 뚫고 들어오고요. 이런 온실 같으면 유리창을 뚫고 들어갑니다. 근데 땅에 부딪히고 나면 적외선, 장파로 바뀌죠. 대신에 열이 발생합니다. 그럼 장파는 에너지가 없으니까 못 나와요. 빛이 들어갈 때는 들어가지만 나올 때는 못 나오니까 온실이 따뜻한 것이죠. 지구도 역시 마찬가지죠. 들어오긴 들어오지만 이 적외선으로 돼서 나가지 못하니까 온실가스가 있으면 이렇게 지구가 점점 따뜻해지는데 그 온난화가 나쁜 놈이냐? 사실 나쁜 놈 아닙니다. 이게 없었으면 밤에는 무지 춥고 낮에는 무지 더운 거예요. 온난화라는 것 자체도 인간들이나 생명체가 지구에 살게 해준 것인데 너무나 온실가스를 많이 늘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살기 힘들 정도로 변하고 있는 것 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온실가스는 이렇게 수증기도 온실가스고요. 이산화탄소, 메탄도 온실가스인데요. 수증기가 역할은 많이 하지만 수증기는 우리들이 아무리 해도 잘 안 늘어나요. 우리가 집에서 아무리 물을 끓인다고 해서 이 엄청난 지구상의 수증기에 우리가 일조할 수 없죠. 그런데 이렇게 이산화탄소 같은 것을 보면 380 ppm, 1리터에 380 ppm, 이거 g으로 따지자면요. 0.0003g이 들어있는 거예요. 1리터에. 그 정도만 돼도 이게 25%의 온실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작은 양이 들어있기 때문에 인간들이 조금만 늘려도 온도를 확 올릴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메탄, 이산화탄소는 엄청나게 작은 양이 있기 때문에 이 메탄은 얼마예요? 이건 동그라미 5개, 0.0000018. 어마어마하게 적죠. 이런 것들이 공급이 되면 지구는 굉장히 따뜻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증가시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화석연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축산 및 농업활동,
산림 감소, 나무를 자르는 것도 이 이산화탄소를 늘리는 굉장히 중요한 게 되고,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분들이 혹 계시는데 축사 및 농업 활동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축사 및 농업 활동도 이렇게 15% 가까이를 담당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 이제 온난화의 원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타고 가면요, 중형차, 여기 1km 이동하는데 210g 정도 드는데, 여러분들이 기차나 버스를 타면 27.7, 10분의 1이죠. 자동차 안 타시면 10분의 1로 줄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고기 320g이 4,390g의 이산화탄소를 발생하는데, 곡물을 320g 먹으면 180g. 그러니까 고기 너무 먹는 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걸 아실 수 있죠. 그 다음에 이런 밀가루나 휘발유, 그러니까 휘발유만 만드는 게 아니라 농업 생산품들도 굉장히 많은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킵니다. 그러니까 음식물을 버린다는 것은 만드는 데 에너지 쓰고 버리는 데 에너지 쓰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죠. 요거를 그래프로 한번 보시면 1kg의 어떠한 그 음식을 우리가 먹었을 때 발생하는 탄소 양인데요. 요게 이제 소고기입니다. 소고기는 27.2 정도가 되는데 반해서 여기 돼지고기는 한 12 정도가 되고, 닭고기는 한 6. 그 다음에 우리가 라이스, 밥은 2.7. 그러니까 고기 먹으시면 밥을 12분 먹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다음에 돼지고기 먹으면 이 소고기보단 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기를 먹는다는 게 얼마나 심각한 환경 문제인지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 햄버거가 사실은 미국에 있는 어떤 환경단체는 $35, 35,000원 정도 될 거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햄버거를 만들기 위해서 발생하는 여러 환경 문제에 들어가는 비용, 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나무를 잘라서 숲이 없어지면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 소한테 엄청나게 먹여야 되고 또 소한테 물도 먹여야 되고, 이런 것에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 소가 트름이나 방귀로 될 수 있는 이런 문제, 이런 걸 다 고려하면 사실상 엄청나게 비싸야만 하는데 굉장히 싸죠. 왜냐하면 저개발 국가에 가서 그냥 이런 비용들을 다 저개발 국가에 감당시키는 거죠. 싸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싸게 만드는 것은 누군가 피해를 보고 전 세계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돈을 안 내는 거죠. 그리고 싸게 팔면 우리 싼 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싸게 많이 먹겠다, 싸게 많이 쓰겠다, 이거를 맞춰주기 위해서는 못 사는 나라에서 뺏어와야 되고 환경을 파괴해야 이게 맞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욕망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 여기서 또 이제 제가 잠깐 얘기 드리면, 여기 보면 이거 먹으면요, 또 심장병, 비만, 췌장염. 그러니까 우리 굉장히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살고 있는 겁니다. 내 몸을 망쳐가면서 고기를 열심히 먹어서 환경을 망치고 있는 거죠. 도대체 우리는 뭐를 하고 있는가? 근데 거기에 내 돈이 들어가요. 이 돈 모으는데 또 되게 힘들거든요.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환경을 파괴하며 내 몸을 망가뜨리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건 뭐죠? 굉장히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걸 인지하지 못합니다. 여기 또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이게 소고기 사용량도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더 무서운 건 중국이죠. 중국은 원래 돼지고기만 먹었거든요. 중국이 이렇게 소고기를 많이 먹으면 도대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 중국이 또 이게 소고기를 많이 먹는 것 또한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는 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원의 위기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환경위기와 함께 2030년경이 되면 현재로 가면 중국하고 인도가 세계 2, 3위가 된답니다. 그러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자원 소비 증가하겠죠? 이 자원 부족과 함께 자원 소비 증가는 엄청난 환경 파괴를 의미하게 될 겁니다. 환경 파괴는 엄청나게 되면서 자원은 점점 모자라지는,
이게 인구 증가율인데요. 뭐 거의 변화가 없다가 흑사병 한번 난 다음에 엄청 이때 이제 의료가 발달하면서 인류가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근데 인류 증가율에 비해서 이런 에너지 사용량 거의 3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과거에는 에너지가 이렇게 줄어들어서 에너지 양이 줄어들어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수요가 폭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에너지가 안 줄어들어도 문제가 아니, 에너지가 더 많이 나와도 수요가 너무나 많이 늘어나니까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 중국이 또 아까 소고기만이 아니라 구리 사용량, 이게 인도는 아직 시작도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앞으로 개발되는 국가들이 얼마나 많은 자원을 쓸 것인지 그것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환경이 파괴될 것인지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미 중국의 에너지 사용량은 미국의 에너지 사용량을 넘어섰죠. 그래서 아까도 첫 번째 발표에서 말씀하셨지만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한국처럼 살려면 지구가 세계와 3분의 1이 필요한데 이거 불가능하죠. 결국 자원이 없고 환경 파괴가 심해지면 전쟁이라든가 아니면 다 같이 죽는 거죠. 그래서 사실 2030년에서 2037년 사이는 이 세상이 굉장히 크게 변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될 것이다. 여기 보면 이 많은 자원 소비는 결국 어디에 바탕을 두냐면 과소비에 바탕을 둡니다. 과소비는요, 필요 없는 걸 사는 거고 필요 없는 걸 먹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자원 부족과 환경 파괴를 동시에 만들어내죠. 그래서 이러한 환경, 자원, 에너지 이런 것에 대한 안정성 확보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굉장히 위험해질 것이라는 거고요. 그것을 위해서는 친환경적인 사회경제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 과소비는 또 어떤 일을 발생시키냐면요. 호주머니에서 돈이 계속 나가니까 젊은 분들이 돈이 호주머니에 안 나오니까 중산층이 파괴됩니다. 그러니까 경제 시스템이 또 무너져요. 과소비는 돈이 대기업에게 몰리게 해서 전 세계의 경제를 무너뜨리면서 환경 파괴는 엄청 가속시키고 그러면서 또 자원 위기로 많은 나라가 전쟁을 하게 만드는 아주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소비 시스템은 앞으로 오래 갈 수 없다. 이것은 결국은 극단적인 문제들을 일으키고 이런 환경 문제뿐 아니라 빈부격차 이것 때문에 더 이상 이건 어떻게 우리 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친환경적인 사회경제 시스템이 우리한테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 이제 플라스틱 같은 경우를 보면 플라스틱이 이렇게 굉장히 오랫동안 안 썼고 생명체들을 이렇게 많이 죽이고 있고 그런데도 우리는 이렇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울산의 케이스인데요. 울산에 배들이 들어오면 배 하나에서 한 1톤 정도의 플라스틱이 나온답니다. 한 하루에 70척 정도가 들어오는데 그것을 다 수거를 해가지고 재활용을 했더니 그 처리하는 비용이 얼마가 줄었냐면 1년에 10억이 줄었고 이거를 어떤 회사가 함으로써 직장이 또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 문제를 잘 활용을 하면 직장이 생기고 또 어떤 문제도 해결하는 이 두 가지를 다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렇게 옷이나 신발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이건 플라스틱 순환 시스템을 만들자는 건데요. 뭐냐 하면 여기서 이제 일단 줄이자, 수거를 잘해서 분리수거 잘하자, 재생 물품을 잘 사주자,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지역에서 처리하자. 근데 문제가 어디서부터 걸리냐면요. 수거 체계에서부터 걸립니다. 분리를 다 해놔도 그냥 안 쓰고 다 태워버리죠. 따라서 예를 들어서 종교 단체에서 각 지역이 이런 것들을 같이 모아주는 운동을 해서 직접 재활용 회사로 갈 수 있게 만들어준 시스템의 역할을 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게 가더라도 재활용 물품을 안 사주면 다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교단체에서도 이런 것을 재활용 물품을 사주는 운동을 해줄 수가 있고
또 그와 함께 어떠한 법을 만들 수도 있는 운동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이 사이클이 돌아가야 되는데 자꾸 여기저기 구멍이 있어서 못 돌아가는 것을 나는 종교단체가 돌려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으나 돌아가지 못하는 여러 군데의 구멍을 이런 종교단체에서 채워줄 수도 있을 거다. 그다음에 국제협약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992년 리우에서 우리 다 같이 열심히 해보자라고 이제 세계 정상들이 얘기를 했고, 그래서 2005년에 교토에서 약속을 합니다. 우리 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줄이자. 근데 이때 선진국 위주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이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딴 나라들도 연장 반대예요. 그래서 사실은 별 효과 없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협약들이 계속이 되고 결국 파리 기후 협약에 가서 이제 좀 숨통이 트이죠. 그 이유는 선진국이 나 혼자 할 수 없다. 개발도상국 같이 하자. 이거였거든요. 개발도상국은 니네들은 다 발전해 놓고 이제 와서 같이 하자니 말이 안 된다. 그런데 합의를 한 겁니다. 같이 하자. 그런데 여기서 뭘 했냐 면 대신에 2020년부터 개발도상국 기후변화 대책 여기에 1,000억 달러를 만들어서 도와주고 기술 지원하자. 그러니까 들어온 거죠. 근데 문제는 이걸 누가 돈을 내고 누가 할 건지 정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5도 하자? 근데 여기에 강제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많은 사람들이 좋은 내용을 했지만 저는 이거 다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당장 내년에 선거가 오는데 선거 때 공장을 짓겠다는 분한테 표 찍으시겠어요? 이 지구환경을 살리겠다는 분한테 표 찍으시겠어요? 공장이죠? 그러면 그 정치가는 이 기후협약에 가서 양보할 수 없어요. 양보하고 도로주면 떨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기후협약에 성공하는 건 두 가지 케이스입니다. 지구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죽어갈 때 어쩔 수 없이. 두 번째는 우리가 정치인들을 바꿔서 정치인들이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을 때 두 번째가 훨씬 좋겠죠. 그걸 만들려고 해도 이제 큰 그 국민들의 움직임이 필요하고 이런 큰 국민들의 움직임을 만들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종교단체일 수도 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갔지만 좀 계속하면 그래서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행동을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면 여기 보시면 이 의료비가 이렇게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료비가 2016년도에 60조 원이 들어갑니다. 60조 원 중에서 24조 원이 노인들한테 들어갔어요. 각 노인들이 1년에 자기가 지불해야 될 돈이 한 400만 원 돈이 됩니다. 이거 계속 되면은요, 나라에서 어마어마한 건강 비용을 대야 되고 본인들도 돈 많이 준비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이 일이 왜 벌어지느냐? 자동차를 타세요. 자동차를 타서 내 몸 버려서 의료비를 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는 엄청난 돈을 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고기를 먹잖아요. 고기 드시고 차 타고 그래가지고 그 돈을 또 내 호주머니에서 내면서 내 미래를 불안하게 하고 나를 건강하지 않게 하고 나라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이상한 시스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너무나 이상한 시스템에 살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로컬 푸드를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은 멀리서 이러한 그 다목적 기업이 멀리서 못 사는 나라에 가가지고 싸게 물건을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뭐 비행기를 태우고 기차를 태워가지고 와서 이쪽에서 세금을 내고 들어와서는 이제 대형마트에서 이걸 또 팔죠. 그러니까 이 왔다 갔다 하는데 엄청난 그 교통에 따른 에너지가 소모가 되게 되는 것이고요. 이 돈들이 들어오면 또 다기업한테 가고 또 대규모 마트에 가는데 이렇게 경쟁을 하는 와중에 내 주변에 있는 가게들은 다 문을 닫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싸게 멀리서 싸게 우리한테 줄 수 있는 데랑 경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 우리 주변은 죽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환경 파괴만 되는 게 아니라 지역이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근데 만약에 로컬 푸드가 되면 이 지역의 농민들이 만든 것들을 이렇게 학교 뭐 주변에 있는 데다 다 공급을 하고 이 공급하는 것을 지역의 공동체들이 담당을 하게 되면 환경 문제를 해결시키는 어떤 에너지 소모가 줄고
지역이 같이 살고 그다음에 프레시한 그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또 환경위기가 왔을 때 농부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음식 문제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역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환경운동이라는 것은 단순히 환경위기만 막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살리고 우리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환경운동은 야, 이거 하려면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라는 이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강의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잘못된 행복의 개념을 갖고 스스로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제 저희는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이제 기후 위기, 이제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배우고 알려라. 그래서 이제 우리 종교 지도자들께서 이걸 좀 배우고 알려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후손들을 위해서 솔선수범하자. 너부터가 아니라 나부터 하자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혼자는 힘드니 함께 노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 종교에는 이미 이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 환경법 제정을 우리가 좀 노력하고요. 친환경적 상품 구매로 기업을 바꾸자. 그 다음에 투표로 정치인을 바꾸자.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인과 기업과 그 다음에 이런 법률을 다 우리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이거 커다란 규모의 어떤 사람들이 같이 움직이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건데 이거 아마 종교 단체를 통해서 가능해질 것 같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이 정도가 되면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기후 온난화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길 수 있을 거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희망이 있다. 근데 그 희망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종교단체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서 이제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 행복해지면 해결된다. 제가 30% 줄이기 운동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30% 줄이면 도대체 뭘 손해를 볼까요? 내 호주머니에 돈이 안 나갔어. 내 건강이 좋아졌어. 늙어서 보험비 안 내. 도대체 나빠진 게 없잖아요? 자동차 10번 중에 3번을 안 타면 예식장 가시면 욕 나오잖아요? 너무 차가 많아서. 그러니까 3번 안 타도 나는 불편하지 않고 건강하고 내 호주머니에 돈 안 나가고. 그 다음에 필요 없는 물건 30%안 사기. 도대체 내가 뭐가 불편해집니까? 그럼 30%라면 돈을 30%안 벌어도 되면 돈 벌기 위한 극한 경쟁이 이 사회에서 사라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시간도 나고 난 경쟁에서 없어지고 도대체 뭐가 우리한테 나쁜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난 30% 줄이기 운동을 시작했으면 좋겠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좋은 게 사실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내가 먼저 하려다 보니까 내가 먼저 하고 있었는데 옆에 사람들이 안 해. 에이, 나도 모르겠다. 나 혼자 한다고 되나 뭐? 그 다음에 나 하면 어떻게 한다고 뭐 어찌 되겠어? 이런 생각들이 너무나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 습관을 바꾸기가 너무나 힘들거든요. 못 바꿉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로 우리 종교 단체들이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계속적인 교육과 우리 자녀를 살려야 된다는 확실한 개념과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환경과 같이 살아야 되는 것. 이거 바로 종교에 다 들어있는 얘기를 그대로 우리는 환경에 맞춰서 해주면 되니까 종교단체는 뚜렷하게 다른 일을 할 필요가 없다. 단 이것을 하면서 활동을 같이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아까 플라스틱의 순환에 있어서도 지금 분리수거가 잘 안 되면 그런 분리수거하는 시스템의 일부가 되어서 제대로 돌아가게 해준다든지 재활용용품을 안 쓰면 이걸 잘 쓸 수 있는 시스템을 들어가서 이 시스템 만드는데 공헌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종교 단체 여러분들에게 좀 그러한 기폭제가 되주셨으면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또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자유토론 시간을 좀 갖도록 할 건데요. 지금 실시간으로 여러 가지 질문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국가환경교육센터 이재영 센터장님한테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그 탄소 중립이란 말이 너무 어려운데요. 이게 쉽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한마디로 말하기는 조금 어렵긴 한데요. 제가 비유를 들어서 짧게 그냥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 욕조가 있어요. 욕조에 물이 이미 반쯤 차 있습니다. 근데 수도꼭지에서 계속 물이 나오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넘칠 거 아닙니까? 이제 넘치면 이제 난리 나는 거죠. 재난이 발생하고 막. 그래서 최소한 더 이상 욕조에 있는 수위가 올라가지는 않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수도꼭지를 완전히 잠궈버리면 안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는 어렵거든요. 지금 계속 교통이든 산업이든 여러 영역에서 온실가스가 계속 배출되니까, 그러면 올라가는 속도는 떨어뜨려야 되죠. 잠글 수 있는 만큼 수도꼭지를 잠궈서. 그래도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배수구를 열어야죠. 그래서 물이 빠져나가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생물 다양성이 하는 일입니다. 주로 자연이. 수도꼭지를 잠궈서 내려가는, 들어오는 탄소, 온실가스 양을 줄이는 노력과 생태계를 보존하거나 복원하거나 자연이 온실가스를 포집하는 능력을 키워가지고 들어오는 양과 나가는 양이 같으면 올라가진 않을 거 아닙니까? 줄어들지는 못해도. 그러면 이게 중립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너무 기술적인 탄소 저감 기술에만 너무 관심이 많은데, 신재생 에너지나, 사실은 그래서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게 숲을 보존하거나, 앞에 이제 해양의 중요성 말씀하셨는데, 해양 생물 다양성이 심각한 문제의 상황이라서 그 두 가지를 이제 맞춰서 온실가스 농도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게 만들자. 그게 이제 탄소 중립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여튼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들었는데 들어도 어렵습니까? 들어도 이게 교수님 얘기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더 늘어나지 않게끔 환경을 갖다가 좀 가치 있게 지금이라도 인식을 하고 이거 좀 지키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느낌으로 들려요. 맞게 이해를 했는지 몰라도 여튼 저기 탄소 중립이 한마디로 하기에는 아무튼 어려운 것 같고요. 교육이라든지 뭐 시스템적으로 많은 이러한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 번 이렇게 좀 학습을 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이 부분만 좀 더 말씀드리면, 2008년에 MIT에서 그 IPCC 그때가 몇 차 보고서인지는 지금 기억에 4차 보고서일 것 같은데, 그 보고서에 보면 CEO들을 위해서 좀 쉽게 계략적으로 요약해 놓은 파트가 있어요. 그걸 MIT 대학원생들한테 보여주고 읽어보라고 그런 다음에 끝나고 나서 뭔 말인지 알겠냐 그러니까, 이게 대략 무슨 말인지 알겠다고 얘기한 사람이 28%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MIT 대학원생들조차.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공부를 안 하면 이해하기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국가나 환경부나 여러 그 관련 부처들에서 해야 될 노력이, 모든 시민들의 뭐 학력이나 학교급이나 또는 여건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탄소 중립이 어떤 의미고, 그게 나랑 어떻게 연관되고, 이런 거를 좀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기 위한 영상 자료나 뭐 시청각 자료나, 그걸 또 가르쳐 줄 수 있는 지도자를 양성하거나, 이런 노력을 열심히 해야죠. 이 문제는 공부를 안 하면 금방 이렇게 알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탄소 중립이라 이거를 참 어려운데, 아까 이제 세미나 중에 보면은 플라스틱 사용이라든지 소고기 육류를 좀 적게 먹는다든지 생활에서 실천이 일단은 우선 된다고 좀 보면 될까요? 일반인들이 참여를 한다고 보면. 그렇기도 하고 조금 그렇지 않은 면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사실 우리의 삶의 거의 모든 장면에서 온실가스는 연관되어 있고 온실가스가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우리가 지금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막 절반 이하로 줄여야 되면 거의 삶의 거의 모든 면에서의 변화가 필요한 셈인데, 제일 중요하게 달라진 포인트는 뭐냐면, 이제 내가 개인적인 수준에서
전기를 좀 아껴 쓰고 온실가스 배출을 적게 하기 위해서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고 그런 노력이 꼭 필요하긴 한데요. 그걸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닥쳐 있는 이 기후위기나 환경재난의 문제를 막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건 시스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노력은 그런 친환경적인 행동을 하는 개인적인 노력과 함께 그런 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을 우리의 리더로 뽑고 그런 것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만들고 우리가 낸 세금이 그런 쪽으로 쓰이게 하고 그런 정치, 경제, 사회적인 실천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걸 이제 저희가 통틀어서 사회적 실천이라고 그러는데 이제는 제 생각에는 개인적 실천은 한 20% 또는 한 30% 앞에 말씀드린 사회적 실천을 한 60, 70% 이상 해야 되는 그런 변화가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도 혼자 하면 힘드니까 앞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옆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해야 오래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겠죠. 네. 네. 여튼 들어도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그 탄소 중립인 것 같고요. 예. 하고 이제 여튼 그 지구라는 소중한 것을 탄소 중립으로 미래의 아이들 또 아이들이 또 이제 살아야 되고 그 먼 미래에 또 우리 대한민국한테 책임질 아이들한테 소중하게 또 넘겨줘야 되겠죠. 아무튼 그런 얘기로 들립니다. 다음 질문은 전북대학교 오창환 교수님에게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한다고 합니다. 한데 지금 종교계에서는 어떻게 역할을 한다면 좋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종교 단체는 일단 종교적 신념이 환경운동이랑 너무 잘 맞는다는 겁니다. 함께 살고 그 다음에 자연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우리가 뭐 자녀를 행복하게 하겠다는 게 문제될 거 없잖아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스스로 모두 행복해지겠다는 건 문제될 게 없고 함께 좋은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도 문제. 이게 사실 종교에 다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설명을 많이 안 해도 할 수 있다. 단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계기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플라스틱을 줄이자라는 공감대는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럼 누구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나라에서 돈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분리수거를 했는데 이게 그냥 분리수거가 상관없이 벌어질 때는 다 태우는 대로 가버려서 재활용 단체로 안 가요. 그다음에 분리수거를 사실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그냥 귀찮아지니까 그냥 안 해요. 이제 그런 게 한 단계가 있고 분리수거를 했는데 이제 어떻게 해서 재활용 단체한테 갔어요. 재활용 회사에 갔어. 만들었는데 사지를 않아. 그러면 뭐 그 회사 다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분리수거된 것이 잘 돼야 되고 이것이 재활용 회사로 잘 들어가야 되고 거기서 만든 제품을 사줘야 이게 돌아가는데 사주는 건 정말 이 나라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한 구멍들이 나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하자고 해도 되질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종교 단체에서 그런 역할을 그 구멍들을 메꿔줄 수 있다. 예를 들면 우리 재활용 용품을 사는 운동을 좀 해봅시다. 해서 재활용 회사를 살려주고 그 다음에 이 수거가 잘 안 될 때는 예를 들면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오시고 뭐 한 달에 한 번 오실 때 그런 것들 좀 들고 오세요. 그래서 쌓아놓으면 뭐 그 지역에 좀 못 사는 분이어서 좀 정리를 하면 뭐 시나 도에서 그걸 수거해가지고 가서 직접 이제 그 재활용 그 회사에 주고 돈 좀 받아온 거를 그 일하는 분, 그 힘드신 분한테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해피하면서 돈이 크게 늘어나지도 않으면서 그 시스템에 돌릴 수 있는 역할을 해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 기대가 큽니다. 만약에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면 뭐가 생기냐면 일단은 말로 들을 때는 이해가 안 가는데 해봤더니 진짜 플라스틱이 막 줄어요. 그리고 재활용이 막 사용이 되니까 희망이 생깁니다. 이제 그러면 움직이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계기를 이 종교 단체에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종교 지도자님들이 거기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럼 세상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몸으로 일단 느껴야지 되는데 그 몸으로 같이 느낄 수 있는 것을 해줄 수 있는 데가 지금 이 종교단체다. 이 종교단체가 결국은 가면 그런 환경법을 만든다든지 환경법 만들면 다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 법을 만들려고 그러면 하도 저항이 심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만들자면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업들도 포장 많이 하는데 안 사줘 버리면 고만이잖아요. 이걸 환경단체에서 운동해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요. 환경단체가 몇 명이나 되고 얼마나 됩니까? 이걸 종교단체에서 성직자분들이 앞에 나서 해주시면 효과는 엄청나게 크면서 이 사회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스템이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몸으로 좀 느낄 수 있게 같이 행동을 시작하고 보람을 느끼고 그걸로 또 다른 것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기폭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탄소 중립을 그러면 그 종교계에서 일단은 뭐 캠페인식으로 일단은 한다라고 하면 아주 효과적이다. 뭐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하고 지금 현재 전라북도에 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전라북도 환경을 조금 이해를 하실 걸로 보고요. 앞으로 이제 다음 또 세미나가 또 있을 수도 있고 해서 그 전라북도 그 탄소 중립이라든지 전라북도를 위한 뭐 이런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그 얘기를 좀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저 국가환경교육센터 이재영 센터장. 네. 보통 우리가 지금 당면에 있는 이제 미래 사회에 대한 걱정거리를 얘기할 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방금 얘기했던 기후 위기 같은 문제, 환경 재난에 관련된.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지방 소멸에 관련된 얘기. 그리고 이제 AI나 이런 과학 기술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이런 사회적 변화의 문제, 뭐 팬데믹 같은 건 물론이고요. 그다음에 사회 전체적으로 이제 불평등하고 사회 경제적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중에서 이제 전북 지역은 어떤 면에서 보면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통한 일종의 지방 소멸이라고 하는 걱정, 그리고 이런 문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앞으로 전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함께 이제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데 대한 고민이 이제 계속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후위기와 환경 문제는 특히 직접적으로는 이제 농어산촌 지역의 생산에 1차적으로 타격을 가하게 되고 그러면 그로 인해서 이제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결국 농촌에 의존적이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결국 도시의 수도권이나 도시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될 건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전북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전에 한반도 전체, 우리나라 전체가 앞으로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역 균형 발전이나 도농 간의 관계에 대한 거에 대한 사실 굉장히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최근에 이제 교육 정책 중에서 관련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전국에 있는 국공립대학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자. 그리고 그래서 예를 들면 한국대학이나 이런 하나의 졸업장으로 졸업을 할 수 있게 하고 대학 서열 이런 거 다 없애고 그리고 지역에 예를 들면 전북 지역에 살고 있는 아이가 전북대학교에 가면 등록금이나 이런 거 100% 면제하고 그 아이가 졸업하고 지역에 정말 리더가 될 수 있게 도와주자 이런 얘기들을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결국 요즘은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고등학교, 대학을 졸업하고 자기 지역에 돌아와서 다시 지역의 일꾼이나 리더로 살겠다 이런 생각을 별로 안 한단 말이에요. 고향 개념도 별로 없고. 그런 면에서 보면 결국 전북 지역이 지속 가능하고 좋은 삶의 공간으로 변화하려면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북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아이들이 자기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애정을 가지고 또 그 지역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픔에 공감하고 그리고 지역에 대한 전문가가 돼서 지역의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뭔가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결국 자연 생태계나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적인 변화를 잘 이해하는 거는 앞으로 전북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설계도를 만들 때, 그 실행할 때도 물론이고 가장 중요한 파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일단은 전라북도 도 차원에서도 많은 탄소 중립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여튼 종교계라든지 뭐 지금 준비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14개 시군이 있고 그 안에는 또 서해안이라는 또 바다를 또 접해 있고 이 환경적인 요인이 아주 많은 것 같은데 아무튼 도정에서도 많은 부분을 갖다가 좀 연구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전북대학교 오창환 교수님 의견 좀 주시죠. 네. 예, 저는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때는 뭔가 이 긍정적인 면도 함께 가져야만 성공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앞으로는 에너지를 너무 중심으로 하는 데는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다.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전기가 없어 엘리베이터가 섰다. 얼마나 고통스러워지겠어요? 전기가 안 들어와서 컴퓨터 하나도 못 쓴다? 엄청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적은 에너지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즉 각각의 집들이 적은 에너지를 쓰고 모든 회사나 적은 에너지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이런 건 큰 아파트를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야를 좀 적극 지원을 하면 이런 쪽에 잡이 만들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그 미래의 에너지에 대해서 안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대기업이 아니라 조그만 기업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내서 이 사람들이 직장을 만들어주면서 미래를 대비할 수 있고 로컬 푸드를 어떻게 활성화시키냐. 그래서 농업인 만들고 그것도 직업이잖아요. 유통구조를 만드는 것도 직업이고 지역 농산물로 뭔가를 만들어내서 지역을 홍보하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러니까 로컬 푸드 즉 식량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는 거죠. 농민을 보유함으로써 그러면서 그런 것들의 유통 시스템을 만들어내서 그걸로 직장을 또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예를 들면은 또 그 새만금의 갯벌이 굉장히 이산화탄소를 많이 흡수합니다. 여기 그래서 이 환경을 잘 보존했을 때 전라북도가 줄 수 있는 엄청난 이익. 그렇게 되면 지금 새만금이 어업 손실이 매년 1차 산업만 한 6천억 정도 될 거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뭐 이거 2차, 3차까지 하면 관광까지 하면 뭐 1조 5천억에서 2조까지 매년 손해를 보고 있는데 환경을 잘 살리면 이산화탄소도 포집하면서 상당히 많은 직장이 생겨날 수도 있는 것이죠. 수산업에. 그러면서도 직접 주민들한테 이익이 갈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 경제를 살리면서 이 지역이 미래의 기후변화에 안전할 수 있고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 구조를 만들어 간다면 우리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고 함께 가기는 좀 더 편해질 것이다.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 정치인들이 일단은 정치인이나 지역의 어떤 행정가들이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바꾸는 것은 결국은 우리들이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적극적으로 그것을 요구하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적절하게 요구해서 이 시스템을 바꿀 것인가? 우리 스스로도 노력하지만 그런 노력도 하면 어떻게 보면 이 기후변화 대응, 탄소 중립은 새로운 직장의 창출과 좀 더 행복한 삶을 향한 어떤 길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너무 괴롭게만 생각하지 말고 즐겁게 한번 가보시죠. 저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아주 그 좋은 얘기신 것 같아요. 현재 그 전라북도 탄소 중립, 일단 숙제인 것 같고요. 그 양쪽 전문가 그 교수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부 종합 마스터 플랜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탄소 중립이라는 주제로 전라북도는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숙제가 좀 남은 것 같습니다. 해서, 이런 좋은 주제와 발치를 준비한 그 세계종교평화협의회 이 세미나를 공식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하시고 마무리하실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광고가 있습니다. 예, 캠페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탄소 제로 생활 홍보라는 주제로 지금 그 SNS를 통해 가지고 그 응모라든지 그다음에 탄소를 저감하는 이러한 생활에 하는 걸로 해가지고 응모를 하시면 소정의 선물이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걸로 그 세계 종교 평화 협의회 전라북도 탄소 중립에 관한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